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항상 믿음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달에 보통 이제 역사 강의를 하면 보통 뭐에 대해서 할까요? 6.25 그렇죠. 6.25. 예. 근데 이제 오늘은 6.25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죠. 힘들다 하는데 솔직히 저는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손에 100만 원짜리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뭐죠? 핸드폰. 손에 100만 원이 넘는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이 시대에 뭐가 그렇게 힘든지 힘들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풍요롭고 자유로워서 그게 불만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자유와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살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편한 나라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제 개척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저도 홈스쿨 하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되네요. 미국에서 홈스쿨 하시는 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잠깐 저를 만났어요. 20년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있다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20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자기 장인어른 댁에 이제 잠깐 묵는데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창문은 자기 생애 처음이래요. 그분이 미국에서 못 사는 쪽이 아닙니다. 연봉이 억대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두 분이 같이 남녀가 부부가 각각 연봉이 억대가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장인어른 댁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창문을 자기는 여지껏 본 적이 없대요. 세상에 집에 갔더니 5성급 호텔에나 있는 비데가 집에 있네? 깜짝 놀란 거예요. 비데가 여기 왜 있냐고. 미국에서 5성급 호텔에나 가야 있는 겁니다. 집집마다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힘들죠? 우리는 너무 풍요롭고 편안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유롭고 번영이 넘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 땅에 100년 전, 150년 전에 살던 이 땅에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분들은 더 심한 상황 속에 있었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풍요와 번영이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78편, 시편 78편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통치 시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총 역사를 간단하게 간략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78편이에요. 이스라엘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를 짓고 말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시편 78편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은 그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왜 회고해야 되는지, 특별히 왜 자녀 세대에 가르쳐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조의 죄악상을 회고함으로써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 조상들의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다시 답습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뭘 가르치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는 망하지 말아라. 멸망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거 우리가 죄악된 조상들의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진짜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지 못하고 과거로 계속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존재였죠?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었을까요? 고기 한 점 제대로 먹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근데 광야에 오니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구나. 무슨 소리예요? 광야에서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때로지어서 어떤 정도까지 먹이십니까? 이빨에 고기가 끼어서 뼈 나오기 전에도 또 고기 먹이셨어요. 노예를 그렇게 먹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경합니다. 노예였던 시절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철학자 산타하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이 얘기하면 또 금방 스쳐서 생각나죠. 뼈아픈 과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중 10은 다 어디를 생각하냐? 일제시대 때 생각하죠.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어쩌다가 그랬을까? 과거에는. 어쩌다가.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의 역사 교육은, 이건 제가 이제 붙인 얘기인데, 만델라 효과로 가득해요. 만델라 효과가 뭔지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운동가이면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만델라라는 사람이에요. 넬슨 만델라인데요. 이분은 2013년에 자택에서 숨을 거뒀어요. 대통령까지 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만델라라는 사람이 1980년도에 인권 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혔었거든요. 그때 죽은 줄로 기억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넬슨 만델라가 1980년도에 옥중에 죽어서 장례식까지 했던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거짓 기억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만델라가 자택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무슨 소리야? 라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의 기억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의 기억이 저절로 조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1980년도에 만델라가 옥중에 갇혀 있고 그때 그렇게 고초당한 것을 그들은 죽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집단적 오기업을 만델라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철저하게 만델라 효과에 기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우리나라 역사책,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역사책들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서도 보면요, 정확하게 사료에 근거가 아니라 집단적 오기억에 기생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화에 근거한 것이 많아요. 신화에 근거한 것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조선시대. 조선시대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계 최고의 문명국. 그렇죠. 올천연 색상의 낭만이 가득한 것. 그렇죠. 누구나 함께 평화로웠던 유토피아. 그래서 이런 평화로운 한반도 땅에 나쁜 일본 놈의 새끼들이 침략을 해서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상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고, 그렇죠.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던 곳에 누가 침략을 했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무너진다? 여러분들의 집에 강도가 쳐들어왔어요. 아니, 어떤 나쁜 인간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는데 나는 평화를 사랑하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기억의 편린들이에요. 조작들. 침략을 당한 나라는 모두 식민지가 됐을까요? 침략을 당했다고 해서 모두 식민지가 됐을까요? 조선은 평화로웠던 낭만은 유토피아고 침략을 한 놈만 나쁘고 지키지 못한 놈은 착한 놈인가요? 여러분, 왜 일본은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죠? 한반도에 살아가는 그 조선 땅은 왜 식민지가 됐죠? 지금 우리나라의 국군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46만 정도 됩니다. 50만이 무너졌어요. 사실 우리나라 강토를 지키려면 최소 60만에서 70만 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30년 전이네요. 60만 명이 넘었거든요. 지금 46만 명입니다. 너무 부족해요. 근데 이때 당시 120년 전에
태평양 전쟁을 치를 때 일본의 군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일본 군이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일본 군이 170만 명이에요. 170만 명.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미 숫자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찾습니다. 먼저 찾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00점 만점에 98점을 맞았어요. 잘했죠? 그럼 98점 맞으면 여러분 굉장히 잘했다 그럴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98점을 보지 않습니다. 틀린 두 문제를 봐요. 내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또 98점 맞은 것 중에 자기가 찍어서 맞은 게 있겠죠. 완벽하게 풀지 못하고 찍어서 맞은 게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지? 라고 고민합니다. 또 맞춘 나머지 문제도 내가 이것을 해결하긴 했지만은 선생은, 교수는, 해답지는 나와 다르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를 또 확인합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자신에게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보이세요? 좀 깨져가지고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료를 찾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1차 사료입니다. 그 다음에 1차 사료는 뭐냐면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글이나 기록이나 유물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제 정세예요. 국제 정세를 우리가 많이 빼놓더래요. 빼놓고 공부합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전 세계 패권국가의 어떤 기준이 크게 돌면서 이 국제 정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국제 정세를 어떻게 캐치하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 공부가 뭐냐, 다 일국사적이에요. 뭐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머리 허연 아줌마가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인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다리 꼬고 앉아서 껐덕껐덕거리는 게 그게 국의 국격인지 아시죠? 아닌 거예요. 내가 머리를 숙여도, 자존심을 숙여도 그 안에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의 국민들의 이익을 건져내는 것이, 그것이 외교고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 20년 동안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렇고요. 2차 사료는 뭐냐면 1차 사료를 가지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재편집한 게 2차 사료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든 게 3차 사료, 3차 문헌입니다. 이건 사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를 다 하는 거는 뭐냐면 1차 사료도 아니고 2차 사료도 아니에요. 3차 문헌집이에요. 교과서. TV나 언론에서 나오는 거, 영화. 그 정도 봐도 다행이죠. 유튜브 쇼츠만 보잖아요. 짧은 거 1분. 뭔가 아는 것처럼 제대로 공부도 안 해보고 까먹고 보면서 이거 보세요 막 책 좀 그런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함부로 저 앞에서 말을 못해요. 뭐 보고 왔다라면 책이라도 보고 왔냐고 막 뭐라고 해요. 한 역사학자가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 있는 역사학자입니다.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 연세도 있어요. 그분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역사학도 때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고 새로운 걸 깨달았대.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역사학자의 박사라고 하지 말아라.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1차 사료인데 어디서 수정주의 학자가 헛소리 쓴 거 가지고 뭐 새로운 걸 깨달았다고 얘기하냐.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6.25 남침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3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거 내가 잘못한 얘기라고.
지금 우리가 이때 당시에 과거 1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는가? 우리는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찾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읽어요. 이런 거. 북학의 메천야록 그리고 그때 당시 왔던 선교사들의 실질적 기록들. 가장 정확한 건 선교사들의 기록들이 가장 정확해요. 밖에서 이 안을 보는 눈이 사실 더 정확합니다. 이 땅을 살았던 과거에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의 정체성, 우리 조상들의 정체성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종의 멍에를 짊어진 사망의 백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종이 아니죠. 우리는 자유국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모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네,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저는 한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쉽게 말하면 권력자들이 어느 시장을 갔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안양에 안양시장을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라님이 갔다 왔다 나라님이. 어느 시대 때 착오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국가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운영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주권을 이양해서 맡긴 거예요. 이 나라 잘 운영하라고. 그래서 제대로 못하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서 개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에요. 자, 정확히가 알아야 돼요. 평등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평등한 결과가 있는 게 아니고. 평등한 결과는 뭐예요? 평등한 결과는 저 위쪽에 있는 거예요. 네. 평등한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 뿐이에요. 그 전에는 이런 자유, 기회, 평등, 인권,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 역사 속에서 조선왕조실록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라는 단어 찾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라는 단어도 찾을 수 없어요. 500년 역사 속에서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의 한반도 약 5,000년 가까이 된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생성됐다가 죽었습니다. 그 나라 중에 반만년 역사 속에서 어느 때에도 개인의 자유는 없었어요. 사유재산 없었어요. 개인의 자유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아무 때나 이사할 수 있죠? 이사의 자유도 없었어요. 100년 전입니다. 조선 백성들이 과거 100년 전에 짊어졌던 종의 멍에들을 간단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의 멍에들로 가득했어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참 아름답고 풍요롭고 유토피아 같은 시절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살았던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주요 사상이 다 이렇게 됐어요. 국민이 주인이 아니었죠. 누가 주인이었어요? 왕이 주인이었어요. 왕이. 어명을 받으라. 그런데 이 왕은 세습도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광화문 앞에 월대를 세웠다고 했죠. 뉴스 보셨을 때 월대. 왕의 길이라 해가지고. 웃기지도 않은 게, 죄송합니다. 우습지도 않은 게 무슨 왕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과 소통했던 장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왕이 지나가는데 고개만 들어도 목을 잘라버리는데 그 월대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월대에 백성들이 발을 디뎌봤어요. 발을 디뎠으면 발이 잘립니다. 무슨 백성하고 왕이 소통을 해요. 여러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제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옛날에 뭐 어떤 왕이 백성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면 종을 친다고 그러죠. 종을 쳐가지고 큰 종을 쳐서 여러분 신문고
활용된 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누가 쳐요 신문고를? 지 주인한테 목 잘려 죽으려고. 단 한 건도 없어요. 요즘 들어서 특별히 한 몇 년 전서부터 고종을 비운의 개혁군주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명성황후 민비하면 뭐 가장 많이 생각나요? 나는 조선의 국모다. 그죠? 얼마나 졸리니까 안 졸리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강단이 뻥입니다. 어느 기록에도 없어요. 민비의 얼굴을 알았을까요? 그 일본의 나쁜 낭인들이? 몰라요. 민비의 얼굴을 몰라서 그때 당시 훈련도감의 대장이 조선 훈련도감의 대장이 그 낭인들 앞장서서 그 궁궐의 길도 모르니까 대한제국의 훈련도장 대장이 앞장서서 일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조선 사람이 데리고 들어왔고 그 여자들 궁녀들 옷 입고 도망가는 거 하여튼 다 죽이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죽은 거예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오죠. 고종은 무슨 비운의 개혁군이지 근대적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황제다. 민비는 조선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국모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체성을 바꾸려는 거짓말이에요. 대한제국 국제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제국의 헌법이에요. 1조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명확하게 모든 권력은 고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종이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무엇도 가지고 있냐? 국제 협약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고종이 유일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을사조약이요? 한일병합이요? 을사오적이요? 아니요. 나라를 팔아먹은 고종입니다. 헌법에 있어요. 그렇게. 대한제국 헌법에. 군사 국방에 무능력했죠. 국가 안보보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조선이 개화하는 데 있어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냐? 고종이었어요. 갑심정변이 왜 3.1천하로 끝났냐? 갑심정변을 일으켰던 개화파들을 뒤에서 뒤통수 친 게 고종이에요. 이 시대에 살았던 양반들이,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대표적으로 황해는 매천야록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양반이 이때 당시 살았던 꽤 이름 있는, 명망 있는 그런 양반이었는데 이 양반이 한 3년 동안에 자기 쉽게 얘기하면 일기를 썼어요. 거기에 고종과 민비의 그 악행을 하나하나 다 써놓습니다. 별별 짓을 다 해요. 1874년 세자가 탄생한 이후 궁중기도와 제사가 절제함이 없어서 팔도 명상까지 나가 제사를 올렸다. 고종도 마음대로 놀이와 잔치를 즐겨 참석자들에게 상을 줄 경비가 모자랐다. 아들을 낳는데 애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민비한테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무당이 팔도 명산에 금수강산에 쌀 한 섬하고 금덩이 하나씩 갖다 놓으면 세자가 날 것이다.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쌀 한 점씩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씩 팔도 명산에 갖다 다 뿌립니다. 이런 짓을 한 게 고종하고 민비예요. 왕과 왕비가 하루에 천금을 소모하니 왕실 돈만으로 지탱하지 않자 호조와 그리고 선해청, 호조는 국가의 경비를 내는 곳이고 선해청은 일반 백성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어렵고 힘든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공금을 공공연히 갖다 썼다. 재정을 관장하는 사람들은 감히 거절하지는 못했다. 1년도 안 돼서 대원군이 10년 동안 쌓아둔 저축미가 동났다. 이로부터 관직을 팔고 누가 관직을 팔았냐? 이때까지 관직을 팔았던 것은 소위 양반들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고종과 민비가 본인들이 관직을 팝니다. 그거 안에 개월수가 있었던 거 알아요? 매달 지급해야 될 병사들 급료를 걸핏하면 빼먹은 지가 벌써 몇 해째 이어져 원망과 욕설이 잦아했다. 국정 운영을 파탄낸 것은 고종하고 민비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왕한테 착취를 당했어요. 그뿐입니까? 철저하게 신분제 속에 살았죠.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없는 나라예요. 이 유명한 사진 이거 아시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노상 아련도라고 해요. 자, 고개 숙이고 있는 건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양반이 지나가면 뭐예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공동체라는 개념 없었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 없었어요. 국가라는 개념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은 이때 없었어요. 그럼 광화문에 가면 광화문이 아니라 서울 종로에 가면 피막길이라고 있어요. 피막길. 뭔지 아세요? 피막길. 피해요. 뭘 피해요? 말을 피해요.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 누굴까요? 양반들. 양반들이 종로 대리본에서 하도 말 타고 다니니까 말 타고 다니는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고개 숙이면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자기 일도 못하니까 옆에 조그만 피막길을 만들어서 골로 다닌 거예요. 근데 무슨 공동체성? 민족? 그런 개념 없었어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요. 복식마저 입고 있는 옷의 색깔과 복식도 계급 따라 다릅니다. 조선의 신분구조는 이렇게 뭐 왕, 양반, 중인, 상인, 뭐 천민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반상의 법도가 정확하게 적용했어요. 양반만 사람이고 그 밑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양반들이나 관료들이 이런 얘기하죠. 반상의 법도가 지엄한데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양반 빼놓고는 다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상으로 무시무시했던 게 이 반상제도입니다. 이 양반들이 얼마나 치졸하냐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저 어디 지역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양반이네요. 그 양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양반이. 여러분 왜 옛날에 이 양반이 그러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양반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얘기예요. 관혼상제, 번거로운 규범, 까다로운 예절, 체면들 미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본 적이 경북 영천이거든요. 내려가면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을 텐데 내려가면 그 어른들이 앉혀놓고 너는 무슨 왕 멧돼손이고 무슨 공파고 이래요. 그럼 제가 그때 예수님 안 믿었을 때도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래 뼈대는 있겠지. 술뼈대. 당신 입에서 술 냄새 좀 내지 않게 하라. 막 제가 얼마나 승진하는데요.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을 때예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으로 내려오나 봐라. 끔찍합니다. 제사를 지내면 남자들이 경중이 남자들이 한 100명, 120명 쫙 순서대로 서열대로 서 있어요. 여자들은 어딘지 아세요? 여자들은 부엌에. 옛날 부엌 크기라도 합니까? 조그만 부엌에 한 30명이 있어요. 나오지도 못해요. 제가 맨 뒤에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숙련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탁탁탁 가가지고 부엌에 딱 계세요. 문을 쫙 열면 거기에 조그만 부엌에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를 비해 30명의 여자들이 거기 나오지 못해 다 있어요. 음식은 누가 준비하는데? 여자들이 준비하잖아요. 지금 남자들이 피딱 받고 사는 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게 진짜 사람의 도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관홍상제의 규범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직도 기억 얼마나 제가 그 충격이 크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가장 큰 할아버님이 가세 도포자를 입고 이렇게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중간에 용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딱 앉아 있으면 옆에 남자들만 여자들이 감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이 서열대로 쫙 서요. 서열대로. 저희 할아버지가 그 큰 할아버지 바로 옆에 계셨어요. 그러면 중간에 가운데 멍석이 깔려 있으면 멍석 알아요? 네. 멍석이 깔려 있으면 거기에 순서대로 절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제 동생이 같이 절을 합니다. 그럼 이 큰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통역이 옵니다. 그러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되잖아요. 분명히 한국말이야.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따라 통역이 와요. 그러면 네 애비가 누구냐고 물어보신다. 아빠가 누군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끔찍합니다. 그런 조선시대에 살으라고요? 죽고 말지. 산농공상 선비가 최고예요. 한문 한글 천시합니다. 여러분 1445년에 훈민정음을 만든 다음에 500년 동안 한글은 쓰인 적이 없어요. 훈민정음. 경전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주자성리학의 경제. 주자성리학은 뭐냐면 공자의 유교를 남송시대 때 주자라는 사람이 다시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정신승리예요. 정신승리. 그런 거죠. 양반은 집에서 숭늉을 먹어도 뭘 쓰셔야 된다? 이를 쓰셔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승리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그렇죠. 사행성 조장하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중요해. 그런데 입으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당장 내 자식이 굶어 죽고 있는데 숭늉 먹고 있으시고 있어요? 양반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를 몰라야 위의 권력을 지킨다. 한국과 그 이웃 나라라고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이 여걸입니다. 여행 가고요. 그리고 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양반들이나 귀족들은 생업을 위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양반들은 기생충이나 다름없는 계급이다. 한국 관리들은 살아있는 백성의 피를 빨고 있는 흡혈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양반의 모습은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사실상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죠.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양반 밑에 중인들이 있었죠. 중인들은 뭐예요? 역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역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뭐로 먹고 살아요? 무역으로 먹고 살아요. 천시 됐어요. 향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 의원, 의사들도 중인이었습니다. 병 고쳐줘도 돈도 못 받는 일이 하도 많았어요. 상인들. 실제로 구한말의 개화파들은요 의사, 역관 출신들이 많았어요. 의료계획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40% 정도가 일반 상민들입니다. 쉽게 일반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세금 내야 되고요, 군대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양반 밑에서 착취당하는 게 일반 백성들, 상민이나 천민이나 동일해요. 여러분 이런 상놈의 자식 이런 욕이 있잖아요. 일반 백성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때 타당해졌으면 이거예요. 그리고 40%가 노예였습니다. 자기 나라 동일한 동포들, 자기와 똑같은 민족을 뭐예요? 노예로 삼는 민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충북 청주의 백정들, 남녀 백정들 체력 측정하는 거예요. 쫙 세워놔가지고 여러분 소팔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이 보고, 이빨 보고, 병 있는지 보고 그러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천민들이 했던 일 이런 겁니다. 갑파치, 축산업. 여러분 고기 사러 가시죠? 그 양반들. 그리고 광대. 지금 뭐예요? 아이돌. 천민. 목사님 이때 태어났으면 뭔지 아세요? 천민, 승려. 천민. 전화 목사님 천민. 사람도 아니에요. 소 한 마리에 천민 10명. 살아서도 차별받고 문제는 죽어서도 차별받고. 신분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혼의 범위가 달랐어요. 3품 이상은 4대 고조부까지 제사를 지내요. 일반 백성들은 부모까지 지냅니다. 천민들 무슨 제사를 지내요? 사람도 아닌 인간들이. 사람도 아닌데 무슨 부모가 죽었다고 제사를 지내요? 신분에 따라 묘지 크기도 다릅니다. 가보개혁 때 이게 철폐됐죠. 이런 신분제도와 주자성리학 영향으로 조선은 완전히 한마디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혹시 조선시대 아닙니까? 교회에서 또 복받았다, 좋은 직장 다녔다, 그럼 다 사농공상 아니에요 혹시?
아, 공무원 시험 돼서 합격했어. 근데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한대. 왜 그래? 실제로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들 머릿속에 왜 대기업들 욕하고 있죠? 조선시대 사고방식입니다. 삼성 무너져 봐요. 1,5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먹여 살리는지 아세요? 기업가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너무 웃긴 게 삼성 그렇게 욕하면서 갤럭시 최신 폰을 가져다닙니다. 미국의 한 대학생이 그렇게 대기업을 욕해요. 그러면서 손에 스타벅스 커피가 놓여 있어요.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냉큼 들어가서 일할걸요? 삼성 들어가서 얘기하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이 찌들어서 사는 거예요. 늘 가난한 거예요. 기술은 낙후돼 있죠. 이러고 사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러고 살았어요. 다시 이대로 돌아가자고? 총천연색 나라입니까? 유토피아예요? 아름다워요? 1970년대에 청계천의 집을 혹시 여러분 인터넷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1970년대 청계천이 이랬어요. 70년대만. 지금 청계천 가보시죠. 제가 청계천 공사한 다음에 애들 데리고 자주 가거든요. 지금의 청계천은 전 세계에서 서울 가면 외국인들이 꼭 가는 명소예요. 근데 1970년대 청계천은 똥물 흐르는 곳이 청계천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다. 낙후된 기술. 뭔지 아세요? 한강 나루터입니다. 옷 벗고 있는 사람들, 어부들. 이게 이때가 얼마나 낙후됐냐면 쌀을 김포에서나 여기서 쌀을 이제 다 추수를 해가지고 이 배에다가 싣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가 얼마나 기술이 낙후됐냐면 배 밑창이 다 헐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쌀들은 전부 다 곰팡이가 쓴 거죠. 이랬다고요. 근데 이때 일본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이렇게 열리는 교과를 만들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변하는데 이 땅은 100년 전에 멈춰 있었다고요. 지금도 멈춰 있으려고요? 뭐죠? 에? 무슨 도자기? 무슨 청자? 고려 청자? 아니에요. 일본 도자기입니다. 예쁘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왜 백자인지 아세요? 고려 청자는 굉장히 여러분 고려 청자 비싼 거예요. 그 청색으로 그게 파란색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색인 것처럼 뭔가 다르잖아요. 그 청자의 색깔을 입히는 게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청자를 입히는 색깔이 어디서부터 오냐? 유럽에서부터 오냐. 조선이 왜 백자인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색깔을 못 입혀서 그래요. 자, 요거는 박제가 쓴 국학의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박제가는 구한말서부터 120여 년대의 사람이에요. 영정조 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도자기는 밑이 거칠어서 밥상이 상하기 쉽고 유약도 대충 발라져 있다. 이것은 한국인의 미학이 아니라 도공들이 성실하지 못해서 라고 비판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도공들은 천민이에요. 열심히 만들어도 양반들이 돈을 안 줘. 그러니까 대충 만들지. 그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도자기를 함부로 하여 1년에 수백 개의 그릇이 깨져나간다고 비판했다. 그렇죠? 그릇을 만들 때 밑에 모래알이 붙은 채 구원에 밥알이 더덕 말라 붙어 있는 것 같고 이를 끌어당기면 밥상하고 탁재에 흠집이 생길 정도다. 조선 백자요? 지금이 기술이 좋으니까 그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조선시대 때 이게 뭐죠? 양반 그 잘생긴 남자 주인공하고 예쁜 여자 주인공이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어디를 다닙니까? 시장을 다니죠. 조선시대 시장 없었어요. 가장 사람이 많던 종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벼룩시장 같은 게 조그맣게 있었어요. 여러분 왜 보부상이 있게요? 보부상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장이 없으니까 보부상이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박제가가 쓴 국학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굿을 꿰는 집이 없다. 돈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서 떡조차 살 수 없는 형편이다. 여러분, 시장이 발달하려면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충분히 생산하고 잉여 생산물이 남아야지 시장이 형성됩니다. 먹고 살 것도 없다니까.